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이제 자꾸 추워지고 있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운동도 좀 적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 우리 오늘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99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예, 99페이지 3번 테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다가 2005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법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제도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제가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잠실에 그 주공 아파트 주공 3단지가 있는데, 잠실 주공 3단지. 그때 이제 그 시세가 그 잠실 주공 3단지 시세가 그때 한 5억 정도 아마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뭐 이렇게 되기 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하루 이제 그 주공 3단지 그 근처에 이제 제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어요. 사무소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놀러 간 날 하필 또 이렇게 그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좀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약서를 2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은 5억대 뭐 이렇게 얼마로 쓰고요. 다른 한 장은 이제 다운해서 쓰는데 계약서를 실거래가가 5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얼마에 썼을 것 같아요? 다운 계약서를 4억이요? 아니면 얼마? 저는 이제 이거 과정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1억 3천에 쓰더라고요. 1억 3천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심하게 쓴 경우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목격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죠? 이렇게 저 다운해서 쓰게 되면 무슨 세금을 덜 내요? 이제 그 취득세도 덜 내겠지만, 취득하는 사람은 이제 취득세를 굉장히 덜 내겠죠, 그죠? 근데 이게 분양가가 1억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이게 처음에 분양이 될 때 이게 6천인가 얼마에 분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최초 분양가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운해서 쓰게 되면 뭐를 덜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덜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거죠. 매도한 사람은, 양도한 사람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고요. 또 취득하는 사람은 뭐를 또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덜 내게 되는 거니까 둘이 어떤 이익이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양도인도 좋고 양수인도 좋고 매도인 매수인 다 좋으니까 서로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손해를 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근데 누가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손해 볼 거는 없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뭐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원계약서, 실계약서는 다시 한번 쓰게 되고요. 누가 손해 보죠? 국가가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이제 손해를 보겠죠. 국가하고 이제 지자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국가는 무슨 세금에 대해서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못 받거나 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는 무슨 취득세를 뭐 덜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자체가 국가하고 지자체가 그냥 둘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느냐면,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가격을 어디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재해 주겠다는 거냐면, 이제 부동산 등기부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다가
너네들이 거래한 가격이죠. 신고 가격을 기재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이 사람은 1억 3천에 다운 계약서를 이제 써가지고 취득세 덜 낸 사람은 나중에 팔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썼을까요? 옛날 얘기를 말합니다.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3천을 다운 계약서를 쓴 그런 매수인은 무슨 생각을 갖고 다운 계약서를 썼을까요? 예, 팔 때도 이 사람처럼 다운해서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3천에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1억 4천에 팔았다고 하지. 뭐 이렇게 하면 1천만 원밖에 양도 차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운 계약서를 쓴 거 맞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못하게 만들어 버리냐면 등기부에다가 뭐한 가격을요, 실거래한 가격을 기재해 주게 되면 등기부상에 뭐가 그대로 찍히게 되겠죠. 1억 3천 뭐 이게 자체가 찍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세금 폭탄을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은 이게 이제 그 취득 원가로 딱 기재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취득 원가가 어떻게 잡히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높게 비싸게 잡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되긴 했는데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제도냐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거든요. 이때 이후로부터는 거의 실제 실무에서 거의 뭐는 자취를 감췄다고 보시면 되냐면 다운 계약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 99% 정도는 다운 계약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오히려 이 다운 계약서를 이제 못 쓰게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면 안 되게 지금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무에서는 무슨 계약서가 오히려 좀 이렇게 있냐면 업 계약서죠. 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억에 거래됐다고 칩시다. 이거를 그러면 얼마에 써달라고 하는 거냐면 7억에 써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업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누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겠어요? 매도인이. 근데 예를 들어서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비과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주택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뭐 할 때 이득이 되는 거? 취득세는 좀 더 내겠지만 나중에 팔 때 뭐를 좀 덜 발생시키죠? 양도 차익을 덜 발생시키니까 오히려 실무에서는 지금 현재 업계약서가 더 있을 뿐이지 다운 계약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세수가 한 3배 이상 확 늘어난 엄청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을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뭐 해라? 신고해라. 그리고 신고한 가격을 어디에다가 기재해 줌으로 인해서 등급위에다가 기재해 줌으로 인해서 다운 계약서라든지 업 계약서의 관행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합니다. 요 우리 제목에다가 별표를 2개만 해주시고요. 제목에다 별표 2개 해주시고 별표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매년 2문제 이렇게 쓰십시오. 매년 2문제. 이 제도가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되어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시고요. 자, 양가로 1번부터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는데 일단 신고 대상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물건을 이제 신고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첫째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하는 게 세 번째가 되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역시 똑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물건은 모두 몇 개냐면 4가지가 됩니다. 그죠? 신고 대상 물건 4가지. 첫째 뭐가 있죠? 토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있죠? 건축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2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 보조단 여백에다가 하나를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뭘 좀 적어 볼 거냐면
법이 지금 두 가지 법이 나왔죠. 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나왔죠 지금?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왔죠. 예, 우리 주택법을 먼저 좀 적어 볼게요. 주택법. 자, 주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그 우리 북한은 빼고요. 남한에만 지금 현재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굳이 우리나라 이제 지도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여기 이후로 이남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냐면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죠, 그죠? 이 땅이 되게 협소하고 근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요, 우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죠. 한민족들이 뭐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죠? 땅, 토지, 그렇죠? 근데 토지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토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냐면 토지가 있어야 그 토지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농사를 잘 져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별로 이제 좀 경쟁력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우리가 재배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제 논에다가 이제 쌀을 재배하잖아요. 근데 그 쌀을 재배할 때 수확을 몇 번 해요? 우리나라에서요? 한 번 하죠. 한 번. 한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다 뭐예요? 그 땅에 놀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수확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곡식이 자라는 기간 동안에는 뭐 땅이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절반 이상의 그 기간 동안에는 땅이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태국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땅에다가 쌀을 재배할 때 몇 번 정도를 수확할 수 있냐면 4번 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래요. 1년에 4모작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태국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어디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태국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쌀을 제일 많이 이렇게 생산도 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물론 이제 태국 쌀이 맛은 없는데 이제 그 어떤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기후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협소한 땅에다가 뭐를 많이 줘놓고 쌀은 사다 먹는 게 더 바람직해요. 우리나라에서 뭐를 많이 줘놓고요, 쌀은 사다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뭐를 많이 줘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줘요? 공장 같은 거, 그죠? 공장도 뭐 우리 어떤 그 좀 우리 고부가가치 이런 공장들, 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줘가지고 그런 거 팔아서 쌀은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농사를 이렇게 장려한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또 그 토지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뭐에 대해서 또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내 가족, 뭐 내 새끼들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애착을 또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 핏줄에서 핏줄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래서 집에 대한 애착을 또 갖기 시작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이 좁으니까 우리가 토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 중에서 전부 다 단독주택을 한 채씩 다 갖는다고 하면 협소한 땅에다가 뭐 공장은 어디다 질 거며 이걸 우리가 한정적인 토지를 가지고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파트를 보면 우리 뭐 그 대도시 특히 이제 아파트가 많은데 대도시뿐만 아니고 요즘에 시골을 가더라도요 전부 다 요새 뭐 다 뭐를 짓고 있어요. 아파트.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그게 왜냐면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작년인가요? 그 올해 총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아파트죠.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660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세를 줘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660채를 가지고 아파트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유혹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땅에 대한 관심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특히 아파트, 집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이거를 많이 대량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무슨 법이냐면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올리는 데 있어서 그냥 건축법이라고 하는 법만 있어도 사실은 건물을 올리는 데 규제가 되거든요. 근데 건축법을 가지고는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요.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그런 법을 우리 주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요. 대규모 주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거냐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획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냐면 분당 같은데, 그렇죠? 또 일산, 평촌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정도의 신도시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주택법을 만들고 첫 번째 시행한 작품이 분당 같은 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주택을 신규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규로 공급을 할 때 이거를 다 예를 들어볼게요.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고층으로 막 한 30층으로 올려가지고요. 이제 쪼개가지고 이거를 뭐 하냐면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돈 받고 팔 수 있도록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땅에다가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주택 자체를 만들어 놓고 판다고 한다면 원래 그게 원칙인데 그걸 다 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를 시행하는 건설사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사에 무슨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겠어요?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러면 다 보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이제 만들 때,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만 있으면요 분양할 수 있도록. 토지만 있으면 그냥 분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선분양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후분양이 아니라, 이게 원칙은 후분양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만 확보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일단 해요. 이제 우리 모델하우스라든지 조감도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뭐를 질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질 거니까 너 분양 받아라. 이래 가지고 분양을 먼저 때리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분양 대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하죠?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그럼 건설회사는 뭐만 있으면 아파트 분양할 수 있네? 토지만 있으면. 그럼 토지는 자기 돈으로 사겠어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겠어요? 이 토지도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는 돈,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의 80이나 한 90%까지 만약에 정책적으로 대출해준다고 한다면 건설회사는 자기 돈 10%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아파트를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뭐예요? 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히트를 친 작품들이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이런 데를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큰 도시들만 공급하려고 보니까 땅이 이제 없잖아, 한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점되는 지역마다 택지개발지구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서 대규모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분양권이고요. 주택법이고, 여기서 아까 제가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선분양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게 되게 좋은 제도예요. 건설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이 건설사를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도 특혜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먼저 돈을 주니까 중간에 이거를 뭐 할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팔 사람도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아니지만 중간에도 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예요? 분양권이라는 겁니다. 분양권은 선분양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계약자인 사람에게 중간에 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이렇게 특정해 준 것을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자로 뭐라고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분양권은 소유권인가요? 소유권은 아닌가요? 소유권은 아니죠. 왜 소유권이 아니에요? 등기가 안 돼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 왜 소유권이 아니죠? 자,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과목에서 배우죠? 민법에서 배우죠. 민법 어느 파트에서 배우죠? 물권법 파트에서 배우죠, 그죠? 물권법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그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분양권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물건이 없는 상태의 지위를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분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다시 적어볼게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다. 이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법은 또 어떤 법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주택법에 의해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벌써 분당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넘었냐면 2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어떻게 돼? 노후화되고 불량화되고 노후 불량화되면 이제 우리가 뭐 저 아파트 좀 다시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건 환경 자체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환경 자체를 정비하자.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개념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것도.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말하면 잠실 같은 데는 뭐가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에요. 잠실 같은 데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고 기반 시설도 뛰어난 지역이 잠실 같은 데죠.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요. 뭐 주변에 뭐 백화점이니 도로니 뭐 병원이니 완벽하잖아요. 잠실 같은데. 학군도 좋고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만 부시고 다시 진다. 뭐 주공 아파트를 저층이 되는 걸 고층으로 올린다. 그럼 그건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재건축 오래된 그런 도시들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울로 말하면 강북 지역에 같은 데 보면 오래된 지역이 이제 강북이잖아요. 원래. 그죠? 예, 강남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강북은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뉴타운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용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주거 환경이 되게 좀 뭐해요. 열악하잖아요. 도로도 좁고 막 이렇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은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남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앞에가 도로가 쫙 보이잖아요. 직선으로. 근데 강북은 그런 도로가 거의 없죠. 이렇게 뭐 휘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 재개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건물만 다시 진다면 그게 뭐 재건축. 열악한 지역에서 건물을 혹은 그 지역 전체를 다시 개발한다면 그건 뭐예요? 재개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헌집이 하나 있어요. 헌집이 있단 말이에요. 헌집. 헌집을 부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를 줄 권리를 하나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돈으로 주려면 사업 시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헌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건설회사인데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 이거는 분양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예, 분양권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주택법. 그러니까 얘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어갈 수 있다 막바로. 그래서 이거는 무슨 권?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돈을 계속 내야 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는 낼 필요가 없지 원칙적으로. 그죠? 왜 낼 필요 없어요? 내가 헌집을 줬잖아. 내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주고 요거를 받는 거죠. 오히려 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높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낸 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법상으로도 좀 달라요. 얘는 집이 있는 걸로 칠까요? 집이 없는 걸로 칠까요? 없는 걸로. 아직 집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얘는 세법상으로 집이 있는 걸로 칩니다. 왜요? 집이 있었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시험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새기세요. 지금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된 지위를 뭐라고 그런다? 세자로 분양권. 예,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권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의 사업 지역이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면 무슨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재건축 입주권. 열악한 지역이면 재개발 입주권. 이렇게 이해됐죠? 그죠? 예, 그거 잘 알고 계시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고해야 하는 물건이 모두 몇 개? 4개가 됩니다. 그럼 4개가 어떻게 4개입니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갑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신고 대상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하고 업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매매가 이제 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매매에 한해서만 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교환이라든지, 교환은 실무적으로 보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교환은. 예, 그리고 증여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봐야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탁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관리하기에 지금 뭐 어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 회사에다가 맡겨놓는 거. 그러면 그게 매매예요, 아니면 맡겨놓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는 거죠. 그런 거지 신탁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맡겨놓던 거를 다시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매매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체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 정리하면 뭐만 신고한다 이렇게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오로지 매매만, 다른 건 신고하지 않고요. 온리 매매만 신고한다. 자, 양가로 3번에 보면 이제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요. 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왼쪽 보조단 하나 좀 써놓을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공인중개사법에 있었던 제도예요. 이 제도 이 법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법 밑에.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신고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는 거가 원칙인데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법에 있던 제도를 분리를 시켰어요. 예.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아예 그냥 법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줄여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줄일게요. 이거를 분리를 시켜버려 가지고요, 이 제도로 이렇게 이관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무슨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신고해야 하는 법은 아니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법에 의해서 신고한다 그래야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요게 작년 우리 1월 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 의무자 누가 되느냐? 당연히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돼요. 이때 거래 당사자는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래는 누가 해요? 응? 두 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명 이상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도와 매수인이 이제 신고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냐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어느 한 명이 나 신고 안 할래 이렇게 만약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어느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고인데 예외적으로는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자, 네 번째 줄 그러나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매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럴 때는 누구가 신고를 하랍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래. 그러면 누구는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까요?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단독 중개를 이제 물론 원칙으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슨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냐면 공동 중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공동 중개하면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가로 4번에 보면 이제 신고 기한이 있는데 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를 하랍니까? 60일 안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라 이랬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가 신고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에다 신고할 거냐면 양가로 5번에 어디다 신고하래요? 등록관청에 하래요. 그렇죠? 등록관청.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말하면 신고관청이 될 텐데 그 신고관청은 이제 이 법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용어 자체를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관청이 어디냐면 신고관청이 어디냐면 신고대상 부동산, 그렇죠? 예, 혹은 권리 이런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에다가 신고하래요? 시, 군, 구에다가 신고를 하랍니다. 그럼 이 시, 군, 구가 뭐 하는 관청이냐면요, 지방세를 과세하는 관청이거든요. 그럼 이 제도가 지방세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도요, 우리 보조단이나 아니면 하단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법마다 좀 다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고 사용할 때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사무소, 중개사무소. 예. 그래서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어디가요? 시, 군구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포인트는 요거죠, 사무소. 예.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다 그랬죠. 예, 분리되어진 법이. 예,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하면 똑같은 용어로 내자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엇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이 되냐면 물건이요. 신고 대상 물건을 가지고, 물건, 그러니까 물건인,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말하는 거죠.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좀, 이걸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는 계공이에요. 다시요.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는 계공인데 송파구에 아파트를 매매 중개했습니다. 다시요. 사무소는 강남구, 물건은 송파구에 있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요? 송파구청에 가서 해야죠. 왜 송파구청에 가서 해야 돼요? 물건이 송파구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사무소도 강남구에 있고 물건도 강남구에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신고는 어디다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 강남구에다 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물건이 똑같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랑 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이게 양 법이 사용하는 의미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 용어는 똑같이 등록관청이라고 쓰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 예,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요약을 한번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세요. 필기해 주셔도 좋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자, 일단 이 제도는 근거법이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냐, 이거부터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근거법은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죠. 그래서 여기 정식 명칭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신고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신고 의무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신고 의무자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 볼게요. 원칙과 예외로. 자, 원칙적으로 신고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신고를 해야 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겠죠? 개공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가 있었으면 당사자는 언제나 있는 거죠. 그죠? 당사자 없는 매매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매매가 있었는데 개공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이걸 가로 한번 열고 닫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가로 열고 닫고의 의미는 개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대. 그럼 개공이 없다면 신고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있다면 개공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개공이 없다면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신고. 근데 있다면 개공이 하는 거. 자, 그럼 요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개공이 있을 때 누가 신고한다고요? 개공이 한대. 그러면 얘는 즉 거래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 자체를 뭐 받는다? 면제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있으면 개공이 하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개공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개공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 바쁘실 테니까 이번에 신고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중개보수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돼요. 예, 당사자가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개공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 방법을 한번 볼게요. 예, 신고 방법. 예. 자, 신고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이렇게 이제 나눠 보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 당사자가 하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고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 공동으로. 예, 그런데 이 공동으로 하는 거 말고 예외적으로 무슨 신고도 가능해요? 단독 신고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럼 질문, 단독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거래 일방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할 때, 예, 그래서 일방이 거부할 때, 일방 거부 시, 예. 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도 가능하다는 거. 예.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쪽이죠. 개업공인중개사. 예.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혼자 중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슨 중개라고 얘기합니까? 단독 중개. 이 단독 중개할 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신고? 혼자 아니면 당사자들하고 같이? 혼자. 예, 그래서 단독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단독 신고. 누구 단독으로 들어가? 개공 단독.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공동 중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공동 중개 했을 때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 참여한 모든 개공이 다 같이 들어가야죠. 이건 공동신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칙하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자, 4번 신고 절차를 한번 볼게요. 신고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하는 신고가 있는데 이거를 방문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가서 하는 신고를 방문 신고. 그럼 어디에 가서 할 거냐면 이따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 어디에 가서 하죠?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그걸 내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요. 신고서를 써내야 됩니다. 신고서 작성 제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직접 구청에 가서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불편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식도 있겠어요? 예? 우리가 배워본 적은 없지만 여기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전자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적 신고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요. 신고 내용을 뭐 하는 방식이냐면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게 전자적 신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 방문 신고하고 이 전자적 신고 절차 중에서 실제 개업 공인 중개사들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개공들은 100% 전자적으로 하겠죠. 뭐 구청에 뭐하러 가요? 다 전자적으로 사무실에서 입력하면 다 되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만약에 개공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방문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직접, 거래 당사자들은 방문 신고가 대부분이고 개공들은 100% 다 전자적으로 한다. 뭐 인터넷이 뭐 다운이 됐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다 전자적으로 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얘는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냐면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자기들이 합의해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뭘로요?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거래를 한번 볼 건데 신고 대상 거래는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만 딱 신고한다 그랬어요? 매매만. only 매매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거 신고하지 않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신고 기한은
며칠 안에 한다 그랬죠? 60일. 근데 60일 앞에 그 숫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부터 60일?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렇죠? 예.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요. 체결일부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해야 한다. 체결일로부터. 예. 그리고 신고 대상 물건 한번 아까 우리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신고 대상 물건이 첫째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 있고요. 토지 있고 또요. 건축물이 있고요. 아까 우리 그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간단히 뭐라고 부르는데 세자로 분양권, 분양권이라고 부를게요. 예. 시험에도 분양권이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의해서 헌집을 부시고 다시 새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 입주권이라 그랬죠. 예. 이렇게 네 가지를 신고 대상 물건으로 삼는데,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제가 묶어 볼게요. 요거 두 개는 어디 있는지를 불문합니다. 위치, 그렇죠? 위치 불문. 자, 그러면 서울 토지나 부산 토지나 다 신고해야 됩니까? 서울 토지나 부산 토지나 다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지역에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시행된대? 전국에 다. 그렇죠? 그럼 외국에 있는 토지도 시행되나요? 외국 땅. 외국 땅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죠? 이게 국내법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외국 토지, 외국 건축물을 뭐 매매했을 때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의 위치는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로 말하면 지목, 건물로 말하면 용도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면적 불문하고요. 등기 불문하고요. 등록 불문하고요. 일체 불문합니다.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다 신고해라. 그죠? 다시 무조건 다 뭐 하래? 신고하래.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 거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 거래할 수 등기는 안 되거든요. 등기는 안 되는데 거래하려고 해. 거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래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거래했대. 그럼 매매했대. 그럼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신고. 자, 여기에 뭐든지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불문. 예, 무조건 다 신고는 해야 돼. 등기하고 관계없이 거래했다. 그럼 무조건 다 뭐해? 신고는 해라 이 말이야. 뭐든지 항상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토지하고 빠지는 건축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어떤 거든지 다 매매했다 그럼 거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분양권은 무슨 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그랬죠? 주택법. 근데 주택법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뭐냐면 30세대 단독주택 같으면 30호 이상을 말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만 신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만 신고한대. 그렇죠?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같으면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단독주택 같으면 30호 이상이어야만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시험 지문에 27세대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요.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그거 표현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함정으로. 그러면 신고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거는 30세대가 안 되면 일단 무슨 법에 적용을 안 받냐면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고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몇 세대 몇 호 이상부터만 신고 대상이라고? 30세대 30호 이상부터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정리한 대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결과물이에요. 사업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재건축, 재개발 사업만 신고한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8번째 30세대 30호예요. 호. 30세대 3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인 것만. 인 것만 해라. 인 것만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의미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의미적으로 보면 신고관청이라 그랬죠.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한다 그랬어요? 물건. 그렇죠?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합니다. 그렇죠?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 썼나요? 근거법, 신고 의무자, 신고 방법, 신고 절차, 신고 대상 거래, 신고 기한, 신고 대상 물건, 그리고 등록관청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이제 별 2개 정도 줄 수 있고 전체 다 알고 계셔야 돼.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인 거를 좀 보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거. 101페이지에 보시면 101페이지 양가로 6번에 보면 신고사항이 나와 있죠. 신고사항. 신고사항은 모두 몇 개냐면 8개거든요. 8개. 이 8개인데 이거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걸 다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청에서 뭐 하는 것들을 신고할 거냐면 관심 있는 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신고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머리를 이제 속에다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거래했는지를 알려주래.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이렇게 알려주랍니까? 그 다음에 언제 계약했는지 알려주래. 계약일, 또 뭐 대금들은 언제 주고받았는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과세의 기준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해야 되거든요. 다시요. 뭐 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해라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알아야 안 했을 때 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할 수 있거든. 근데 잔금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그 관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래요. 그 다음에 3번에는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알려주래. 그죠? 어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부동산인지 알려주래. 그러니까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래. 그러니까 부동산의 종류라는 건 칠판 잠깐 보세요. 이 4개 중에 어떤 건지 알려주래. 모르잖아 관청은. 토지인지, 토지만 거래했는지, 건축물인지, 아니면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알려주래. 알려줘야 내가 과세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그런 거 알려주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면적은 얼마인지 알려주래. 면적은 얼마인지 왜 알려줘야 되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1필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매할 때 전체를 다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반만 사는 방법도 있어요. 반만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분할하면 되겠지. 이거를 이제 분할을 딱 해가지고 요만큼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할을 한 이후에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라는 거. 거래한 면적이. 그다음에 6번째 가장 그 관청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실거래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고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도 알려주래. 그래야 이제 실거래가를 알아야 등기부에다가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한번 봅시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다 여러분 채색해 주세요. 있는 경우에는 채색. 자, 그러면 있는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는 경우에는 이 말이 뭔 뜻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7번은 유동적이네. 유동적이라는 게 뭐야? 신고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신고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없는데 어떻게 해? 뭐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는 뭐예요? 조건하고 기한. 민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어요. 민총에서.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
그러면 내일 눈이 온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내일 눈이 온다면 내가 떡볶이 사줄게. 그럼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이죠. 왜 조건이야? 눈이 안 올 수 있으니까. 내일 떡볶이 사줄게 이러면 그건 기한이죠. 왜? 내일은 일단 무조건 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장래에 불확실한 어떤 가정을 할 때는 뭐 조건. 장래에 확실한 어떤 그 사항을 만약에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거는 기한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번째, 개공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이래 놓고 가로에 보니까 이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거기도 채색해 볼게요. 경우에만. 예.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중요한 얘기는 칠판 한번 볼게요. 신고사항이 몇 개냐 이거죠. 신고사항이. 예. 그러면 신고사항은 최소에서부터 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최소 몇 개 아니면 최대 몇 개? 최소에서부터 최대 몇 개? 최소 6개에서. 자, 왜 6개? 7번, 8번이 빠질 수 있잖아요. 7번, 8번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몇 개? 6개. 최대로 하면 8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몇 개가 빠졌지? 2개가 빠졌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무조건 요거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서 빠지는 거 2개 있죠? 그 2개가 뭔가 물어봐. 그러니까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 그렇죠? 아니면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혹은 뭐 개공이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2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2개가 뭐였죠? 뭐하고 뭐 7번 8번. 이제 시험 지문에는 번호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한이나 조건 빠질 수 있고, 없을 때 또 개공의 인적 사항도 빠질 수 있다. 그거는 개공이 없을 때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개관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